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자,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님 모셔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네. 일본 이야기? 일본의 월급이 오른다? 맞습니다. 아, 그런 예민한 주제로 지금. 예? 일본 기업들 월급을 왜 올려주냐? 한동안 진짜 안 올려줬습니다. 그랬죠. 일본 기업들.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뭔가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제가 진짜 오랜만에 올려주는 겁니다. 올해 1월에 유니클로가 예.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일본의 패스트 리테일링이라는 회사가 임금 인상안을 발표를 했었거든요. 예. 그때 얼마를 올려준다 그랬냐면 최대 40%. 40%요? 맞습니다. 와. 그래서 신입사원은 17.6%, 뭐 점장은 34.5%. 그래서 평균으로 따져보면 한 15% 정도 올려주는 건데 여튼 예. 15%를 단번에 올려주는 게 굉장히 많이 올려주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뭐 너무 유니클로가 튀어나오는 거다. 얘만 튀는 거지. 그 뭐랄까 지금 일본의 분위기로 봐서는 다른 기업들은 이걸 따라서 줄줄이 올릴 그럴 가능성은 없다. 뭐 그런 평가가 있었는데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일본 기업들이 너도나도 다 이렇게 임금을 올려주고 있다는 거죠. 예. 예를 들면 2월에는 닌텐도가 10% 올린다 그랬고 혼다도 월급을 5% 올려주는데 월급은 5%밖에 안 되는데 당시에 월급 6개월치 금액을 일시금 보너스로 줬어요. 네. 그리고 도요타 같은 경우에도 뭐 20년 만에 최대 규모 임금 인상을 우리가 할 거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원래 일본이 임금을 많이 안 올리는 대신 네. 그 대신 고용을 유지하고 정년을 좀 보장하고 그런 사회적 합의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너희는 월급을 낮게 하고 그냥 참아 이런 게 아니고 그 대신 일도 좀 적고 일을 좀 나누고 정년도 보장하고 뭐 그런 분위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임금이 안 오르는 거하고 일본이 안 오르는 거하고는 약간 성격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 20년 동안 물가가 거의 막 오르지 않은 예. 장기 불황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 노동자들 입장에서도 내 임금이 안 오른다고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 물가가 그대로라고 하면 예. 굳이 뭐 이렇게 뭐랄까 내 월급이 무조건 올려줘야 된다 이런 불평불만을 하지 않았던 그래서 그런 사회적 합의와 물가가 오르지 않는 장기 불황이라고 하는 사회 환경에 맞물리면서 거의 뭐 그 임금 인상률이 뭐 노조가 요구하는 건 한 3%. 실제로는 그것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임금 인상이 계속 돼왔던 거죠. 예. 그래서 예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진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3월부터 이렇게 일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춘계 임금 협상, 보통 제가 춘투라고 하잖아요. 예. 임금 협상을 시작하는데 그래서 지금 임금 협상을 하고 있거든요. 잠깐 사진을 보여드리면 렌고가 뭐 한국으로 치면 민노총이나 한노총 같은 건데 예. 얘네들이 그 각 사업별 사업장들의 임금 인상 안을 집계를 해봤더니 평균 3.8%더라. 이게 1993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예요. 예. 보면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1.6%, 뭐 2.2% 이것밖에 안 됐었죠. 그러니까 노조 자체도 굉장히 높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기업들이 이걸 다 받아주더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대기업 한 87%가 노조가 요구한 요금 인상안을 100% 다 받아들였다고 하니까 임금 인상안을. 이야. 맞습니다. 돈이 많나? 왜 받아들여요? 그게 되게 조금 아이러니한 거죠. 예. 뭐 이유는 한 세 가지 정도. 제가 오늘 가져온 내용은 한국은행이 해외경제 포커스라고 하는 네. 짤막한 보고서를 내는데 예. 거기서 이거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예.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지난해 엔데믹이 나고 난 다음에 이제 갑자기 그 대면 서비스라고 하죠. 이쪽에 임금 그 노동 수요가 확 늘었어요. 예. 노동 수요가 확 늘었는데 그만큼 노동이 공급이 되지 않으니까 그쪽에서 일단 임금이 확 늘어난 거예요. 예. 사람 부족하니까 맞습니다. 갑자기 사람 많이 써야 되니까 임금 좀 더 줬다. 뭐 그래서 그럴 수 있겠네요.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면 예. 여기 보시면 이게 명목 임금 상승률이에요. 예. 월별 12월 지난해 12월을 보면 4.1%가 늘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해서. 그래서 어디서 늘었냐고 봤더니 상여금을 굉장히 많이 준 거예요. 연말 상여금을. 예.
연말 상여금을 많이 준 데를 봤더니 다 대면 서비스였던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식당이라든지 예. 뭐 소매 판매점이라든지 이런 데서 한 30%씩 더 늘려서 줬다고 하니까 어쨌든 그 당시부터 이미 임금이 오르고 있었고 예. 그래서 유니클로 같은 경우에도 40%라고 하는 최대 40%라고 하는 임금 인상안을 발표를 할 때 우리가 더 이상 우리 그 인력을 딴 데 뺏길 수 없다. 그래서 올리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게 첫 번째 이유인 거고 예. 이제 두 번째는 저겁니다. 노조가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구를 하는 이유는 뭐 간단한 거죠. 노조는 뭐 늘 요구하지 않습니까? 늘 많이 줘야 된다.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 물가가 오르지 않으면 사실 내가 임금이 오르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건 똑같으니까 그렇게 막 큰 불만이 없었는데 최근에 일본도 물가가 엄청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야 맞습니다.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당연한 요구네. 그래서 1월 기준으로 봤을 때 4%. 예. 그래서 봤더니 실질 임금 지수라고 하는 게 2020년이랑 대비했을 때 오히려 3% 정도가 줄었다. 예. 그러니까 지갑이 조금 더 얇아진 거죠. 지갑이 얇아지니까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그렇죠. 같은 월급으로 살 수 있는 게 줄어들면 네. 당연히 그 기업에 가서 임금을 올려달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가 거기에 부채질을 엄청 하는 거예요. 올려주라고? 맞습니다. 심지어는 정부가 나서서. 맞습니다. 그 일본 총리가 어. 게이단년이라고 하죠. 한국으로 치면 정경련. 정경련. 게이단년 신년회에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올해 노조가 임금 인상률 목표치가 5%인데 그거 니들이 받아라. 아 웬만하면 5%다 해줘라. 맞습니다. 명시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압박을 하는 거죠. 예. 뭐 예를 들면 한국 대통령이 어. 뭐 민노총 뭐 신년회 같은 데 가서 예. 민노총 아니죠. 정경련. 정경련에 가서 어. 노조의 임금 인상률이 얼마라고 하더라라고 하는 얘기는 그걸 받으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잖아요. 실제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하다 보니까 기업들도 이걸 다 받아주는 거예요. 야 그래서 기업들 착하네. 올려주라고. 올려주고. 한국처럼 막 정권이 막 바뀌고 뭐 이러면 괜찮은데 어. 거기는 계속 그 정부가 그 정부잖아요. 해달라는 거 해줘야 됩니다. 언제까지 계속 그 정부일지 알 수가 없어. 예. 그래서 한국 그 언론사 중엔 이런 기사를 쓴 데도 있더라고요. 사실 지난해 추경호 부총리가 예. 기업들한테 웬만하면 임금 올리지 마라. 어. 물가가 너무 오른다. 아, 이런 거꾸로.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일본은 정반대로 기업들한테 총리가 기업들한테 가서 임금 올려라. 많이 올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전혀 상반된 모습이다. 라는 뭐 그런 기사도 나오는데 근데 일본은 워낙에 물가가 안 오르는 나라니까 음. 물가가 올라가면 그게 거기서 그래서 일본은행 총재가 와 정말 너무 기쁜 일이야. 물가가 막 올랐어. 했다가 욕 먹고 막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어? 근데 사실 궁금한 건 그거예요. 저는 뭐 일본 경기가 뭐 어떻게 되냐 다 떠나서 뭐 나라의 방향을 뭐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걸 떠나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실 예. 돈을 많이 벌어야 임금을 올려주는 건데 근데 지금이 사실 기업들 입장에서는 물가는 많이 오르지만 오히려 더 힘든 시기잖아요. 예. 금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도 그렇죠. 굉장히 크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돈을 더 많이 버는 것도 아닌데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임금을 그렇게 많이 올려주냐 예. 그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봤더니 일본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한국에도 이런 비슷한 세제가 있기는 한데 세금? 네, 임금 인상 한 만큼 세액을 공제해 주는 거예요. 세액을 공제해 준다고요? 세액 공제해 주는 겁니다. 와. 임금 인상한 그 폭만큼? 이게 정확히는 기준이 있어요. 전년 대비해서 1.5% 이상 임금을 올렸다. 예. 그러면 20%를 1.5% 이상 올린 거에 20%? 15% 1.5% 이상 올린 임금에 맞습니다. 1.5까지는 니네 돈으로 올려주고 아니요. 1.5% 이상 올려주면 그 올린 금액만큼의 15%를 법인세에서 빼준다는 겁니다. 15대 85로 나라가 15, 회사가 그렇지. 85 그렇게 해서 올려주라. 해준다는 거. 그러니까 좀 많이 올려주라는 거네. 뭐 예를 들면 그렇죠. 인건비를 만약에 지난해 100억을 썼다고 해봐요. 예, 근데 예. 올해는 102억을 썼다. 그럼 2%가 올라간 거잖아요. 예. 1.5%부터 높으니까 예. 그러면 2억에 15%면 3천만 원이잖아요. 예. 3천만 원만큼을 법인세를 깎아준다는 거죠. 그게 회사가 만약 적자 회사라서 법인세를 어차피 안 낸다면 그러면 뭐 깎아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돈 많이 버는 기업은 많이 깎아주고 적자 회사면 사실 임금을 올려줄 수가 없겠죠. 예. 근데 왜 언더스탠딩 작년에 적자인데 임금 올려달라고 그랬습니까? 적자 아니었습니다.
작년에 적자일 뻔했습니다. 진짜 일 뻔했죠. 그리고 제가 임금을 올려달라고 했던 건 아니고. 근데 예. 15%라 그러면 사실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 근데 이게 2.5%로 가면 30%까지 뛰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최대 40%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야. 40%면 계산이 그렇게 되잖아요. 100억이었는데 40%그 2.5%한 5억을 올렸다고 얘기를 해보죠. 근데 이게 40% 기준에 들어갔다. 그러면 3억은 내가 주는 거고 2억은 정부에서 주는 거죠. 세금으로.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있던 제도인데 예. 지난해 그 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서 일본에서 그런 걱정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물가는 올라.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면 이제 본인도 통화 정책을 써야 되는데 거긴 제로 금리잖아요. 예. 임금이 따라 올라줘야 본인들이 통화 정책을 쓸 텐데 임금이 오르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제일 예. 걱정이라고 일본 중앙에서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지난해 말부터 시작해서 이제 봄까지 해서 계속 임금이 확 많이 오르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럼 일본 통화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이제는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아.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일본은 진짜 정책적으로 임금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세제까지 만든 거네요. 원래 이 세제 혜택은 2013년부터 있었어요. 예. 근데 지난해 확 키운 거죠. 한국에도 이런 세제가 있기는 합니다. 우리나라도 있습니까? 잠깐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게 언제 도입이 됐냐면 2015년에 예.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라는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래서 뭐 기업소득 환류세제, 그다음에 뭐 배당소득 증대세제. 예. 그때 나왔던 게 근로소득 증대세제라고 하는 건데 보시면 직전 3개년 평균보다 임금 인상률이 더 높을 때, 뭐 예를 들면 직전 3개년에 임금 인상률이 평균 3%였다. 그러면 3.1%로 올해 올리면 그때 임금 인상한 만큼 0.1%만큼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거죠. 아, 우리도 저런 게 있었군요. 근데 되게 그 전년 대비 인상률이랑 비교했을 때는 모수가 훨씬 작아질 수밖에 없기도 하고. 예. 그리고 일단은 그 세액 공제율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원래 2015년에 도입할 때는 대기업이 5%였는데 예. 지난해 그 일몰 되면서 한 번 더 연장을 했거든요. 그때 대기업은 아예 빠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어봤더니 그래서 이게 그러면 기업들이 얼마나 활용을 하냐 예. 물어봤더니 보통 그 세액 공제 같은 경우에는 그 세액 공제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300억 이상이 되면 이것도 일종의 예산을 쓰는 거잖아요, 세금을. 예. 예. 그렇기 때문에 300억 이상이 되면 성과 평가를 합니다. 성과 평가를 해서 이게 뭐 얼마나 뭐 효과가 있었던 건지 어떤 건지 이런 평가를 하는데 300억이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성과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근로소득 증대세제라고 하는 걸 활용을 해서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예. 그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 전체 다 해서 300억이 넘어간다. 예. 그러면 이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그렇죠. 예. 그럼 기재부에서 성과평가를 하는 거예요. 예. 얘가 뭐 성과가 어땠는지 성과평가를 해서 이거를 이제 문서로 남겨놓는데 300억 밑에 것들은 이게 별로 효과가 없구나. 많이 안 쓰니까 예. 성과평가를 하지 않거든요. 그 말인즉슨 한국은 근로소득 증대세제가 있지만 별로 그렇게 워킹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세제가 있으면 당연히 쓰고 세액공제 받으면 무조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직전 3개년 평균보다 임금 인상률이 높을 때라고 하는 게 사실 생각보다 허들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일본처럼 그냥 전년 대비해서 1.5% 이상 그러면 거기에 그렇지, 얼마 그렇지. 어차피 그렇죠. 세액공제 받아도 회사에서 나가는 돈이 더 많으니까 그렇죠. 3개년보다 더 인상률이 높으면 부장이 그렇답니다. 하여튼 어렵습니다. 아니 기업이 뭐 생산성이 올라가야 월급을 올려주죠. 예. 그렇죠. 생산성이 올라가야 월급 어쨌든 기업 입장에서는 조금 돈을 더 벌거나 예. 임금을 올려주면서 내가 얻는 것도 있지만 임금을 올려주는 데 따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하면 임금을 올려줄 인센티브가 생기는 건데 예. 일본은 그런 정책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단순히 정부가 나서서 더 줘라 이렇게 팔 비트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럼 일본 기업들은 이런 상황을 좋아합니까? 야, 그래도 우리가 그래 월급을 올려줄만 하지. 임가요? 아니면 정부에서 뭐 하도 전화도 오고 총리도 뭐 얘기하고 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올려주는 걸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뭐 굳이 좋아는 하진 않을 테지만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요 대기업 의 87%가 노조의 요구를 100% 받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야, 진짜 대단하다. 근데 그 말인즉슨 뭐 본인들도 충분히 예. 지불할 의사가 있다라는 걸 표현한 게 아닐까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일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랄까
특히나 일본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월급을 올리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있는데 뭐냐면 예. 잠깐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저도 이걸 보고 굉장히 많이 놀랐는데 이게 G7 국가랑 호주, 한국을 더한 뭐 9개 국가의 제가 명목 임금을 쭉 비교를 해놓은 거예요. 예. 이 맨 윗줄에 있는 게 뭐 당연히 미국입니다. 음. 그리고 가장 밑에 줄에서 시작하는 이 파란색 선이 한국이에요. 예. 그래서 한국이 지금 한 4만 1,000달러 정도? 예. 그 정도인데 네. 일본은 20년 동안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야, 그러네. 0.5%밖에 안 늘어났습니다. 예. 임금이. 인상률로 치면 우리나라가 저 한 8나라 중에서 제일 최고입니다. 가파른 편이네요. 맞습니다. 음. 어쨌든 한국이 일본의 그 명목 임금을 따라잡은 지가 벌써 한 뭐 6년, 7년쯤 된 거죠. 예. 그래서 일본이 이렇게 임금이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올려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예. 물가도 오르고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뭐 사실 예. 아, 죄송합니다. 네. 이성구님이 권도영 얘기보다 더 심각해진 2% 표정 뭐 이렇게 잠시 웃었습니다. 예. 진짜 걱정스럽게 거기서 꼭 한국의 인상률만 딱 찝어서 얘기합니까? 좀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GDP 성장률이 빠르잖아요. 저기보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그렇죠. 예. 여튼 그래서 G20 국가에서 가장 낮은 나라가 이태리고 그 어. 바로 G20가 아니라 G7에서 예. 이태리고 그 바로 위가 일본이고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 어쨌든 임금을 올리기는 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모든 게 맞아 떨어지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물가가 오르고 네. 전 세계가 다 이제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근데 일본은 그럴 수가 없으니까 경기 때문에 계속 저금리, 제로금리 정책을 고수하면서 뭐 수익률 통제, 곡선 통제라고 하는 굉장히 이상한 통화 정책을 쓰고 있잖아요. 10년물 장기채의 금리를 타겟 금리를 딱 맞춰서 네. 그래서 그 타겟 금리에서 벗어나면 일본 중앙은행이 나서가지고 뭐 다 사주거나 혹은 다 팔거나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건데 그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시발점이 딱 생긴 거예요. 기업들이 임금을 올려주기 시작하면 예. 사실 이상하잖아요. 물건값은 오르는데 월급이 안 오르는 것 자체가 되게 이상해요.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경기가 과열됐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경기가 과열됐다라는 얘기는 기업들이 물건을 많이 판다는 얘기고 물건을 예. 많이 팔면 당연히 가게가 월급을 많이 받는 거고 예. 그래서 많이 사니까 물가가 오르는 건데 물가는 이렇게 오르는데 월급이 안 오른다고 하면 이 경로가 이상하게 꼬인 거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통화 정책을 쓸 수가 없는 거고 물가를 잡는다고. 근데 임금이 올라주기 시작하면 원래 있는 경로대로 돌아가는 거니까 통화 정책을 쓸 수 있고 그러면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고 하는 굉장히 이상한 통화 정책을 벌이고 이제는 금리를 올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김 기자님, 예를 들면 임금이 올랐어요. 물가가 오른 만큼 기업들도 임금을 올렸습니다. 네. 그럼 또 물가도 또 오르겠죠? 뭐 그렇죠. 그래서 그런 선순환이 되는 건 알겠는데, 그걸 미국에서는 악순환이라고 합니다. 네, 미국에서는 악순환이라고 하고, 비셔스 서클. 예, 저희도 악순환이라고 생각해서 물가를 아니 임금을 그래서 올리지 말라고 예를 들면 했죠. 일본은행이 거기서 금리를 올렸어요. 그러면 그 임금을 올리는 게 뭐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아닌가? 이 물가를 잡을 수 있는 거죠. 물가를 누를 수 있는 거죠. 임금이야 뭐 이미 그 경기 과열과 상관없이 올려주는 거고. 예. 그러니까 임금도 오르고 임금도 오르고, 그래서 물가도 오르면 또 똑같은 거 아니냐 그 말이죠. 예. 그럼 매일 똑같은 일을 하는데 결과가 똑같지 그럼 뭐 그럼 하여튼 일본은 금리를 올리고 싶어 한다. 금리를 올리려면 어쨌든 그 월급이 좀 올라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들도 물가를 잡으려면 예. 통화 정책을 써야 되는데 네. 임금이 오르지 않으니까 통화 정책을 쓸 수 없다는 게 지난해 일본 중앙은행의 발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임금이 올라주면 이제 본인이 통화 정책을 쓸 수 있다는,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금리를 올려도 거기에 대한 견딜 버퍼가 생겨 있으니 임금 그렇죠. 인상으로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이상해 그래도 뭐가. 뭐 말씀드릴게요 대표이사로서 뭐가 궁금하세요? 아니 미국은 물가가 올라서 걱정하잖아요. 그런데 물가가 올랐을 때 제일 걱정하는 게 임금이 자꾸 오르는 걸 걱정하잖아요. 맞습니다. 왜냐면 임금이 오르면 물가가 안 잡히니까. 임금 올랐다는 이유로 물가 또 올라야 되고 서로 악순환이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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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추경호부총도 지난해 기업들한테 임금 인상을 자제하라고 했던 이유가 그거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임금이 오르면 물가를 그러나 일본은 물가가 오를 수 있다는 경험
그거를 너무 좋아. 그렇습니다. 어. 그 상황이 서로 다르니까 그런 거예요. 안 대표 집에서는 아이들이 너무 공부 열심히 하다가 건강 상할까 봐 걱정하잖아요. 네. 우리 집은 그런 일이 한 번이라도 있어 봤으면 좋겠어요. 상황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야야 좀 그만하고 일찍 자라 이런 얘기하고 넌 이만 왜 저녁 8시밖에 안 됐는데 또 자고 있어. 그런 얘기도 하는 거고. 네. 다릅니다. 그런 게 다른 그래서 거죠? 다르다. 맞습니다. 맞으시죠? 알겠습니다. 참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일본은 요즘 월급이 오르고 있다. 야, 그럼 월급 오른다니까 왠지 즐겁네. 근데 남의 나라라도. 일본이 월급이 오르게 되면 저희가 어디까지 생각을 해야 되냐면 예.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본이 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기준금리를.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엔화가 강세가 되겠죠? 그쵸. 일단 기본적으로 밖에 나가 있는 엔화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갈 거예요. 예. 그게 한 3조 달러 됩니다. 한 4천조쯤 되는데 예. 어디까지 뭐 일본이 금리를 올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예. 그 돈이 일본으로 옮겨가게 되면 엔화가 강세가 되고 그러면 일본으로 놀러 가는 것도 뭐 쉽지 않아질 테고 뭐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일본의 근로자들은 일 잘하나 보죠. 그래서 우리도 올려달라. 우리 쪽으로 번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전혀. 가로 열고 우리도 올려달라. 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월급이 괜찮죠? 낮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니클로 같은 경우에 봤더니 네. 그러니까 신입사원 초봉이 예. 올리기 전에 240만 원이었어요. 유니클로면 이제 대기업이잖아요. 일본의 신입사원 초봉이 240만 원이랍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이에요,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올려서 280, 60 그렇게 올린 건데 예. 굉장히 진짜 말도 안 되게 월급이 적었던 건 사실인 거죠. 알겠습니다. 월급 얘기. 네. 줄 때는 참 거시기한데 또 받을 때는 좋고 뭐 그런 거죠. 이 프로님도 월급 받을 때 좋지 않습니까? 많이 받으면. 물론 저도 옛날엔 근로자였습니다만 네. 안 대표님도 이젠 근로자 마인드를 벗어나서 경영자의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봐도 될까 말까인데 여전히 지금 근로자의 마인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더스탠딩이 잘 될 리가 있습니까? 저희도 근로소득 증대세제 20%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언더스탠딩 김상우 기자님 고맙습니다. 일본 대졸 초봉은 월급 240만 원이었다. 그렇다. 제일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대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신입사원. 신입사원 대졸 이겠지.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7시 45분에 돌아올 거죠? 예, 그렇습니다. 퇴근길 라이브로 이어가겠습니다.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